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선 신약개발에 전 직원이 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예, 근본 사업 보고서를 보면 핵심이 바로 34번 주석사항 34번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회사는 사전 미팅에서 FDA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이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이라고 했고요. 제안 두 번째가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임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추가 임상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삼상 추적 관찰 데이터 같은 값을 뜻하는 건지 그거를 답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안 두 번째 외부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연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아니면 둘 다 준비가 안 된 건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박사 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할까요? 나도 답할 수 있는데 충분히. 네. 예. 그 외부 임상 데이터가 핵심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받은 프리엔디 미팅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 저희가 회계법인이나 그다음에 저기 감독기관에 다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 빨리 보완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냥 안 될 거면 그냥 안 되는 거지. 이런 자료를 좀 보완해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보완 자료라는 게 핵심은 뭐 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료 물질에 관련된 유럽 쪽, 그다음에 CMC 쪽, 그다음에 12개국에서 한 88개 병원의 전체적인 데이터 그게 하나고요. 그럼 뭐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동학 임상인데 그건 끝냈고요.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외부 임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이 추가 임상을 얘기하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외부 임상 데이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걸 대답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 데이터를 얻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 데이터가 그거였구나라고 인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 주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인데요. 예. 이게 추가 임상을 뜻하는 건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상 데이터 추가 임상이면 추가 임상이라고 적히겠죠. 예. 그다음 또 막 여기 선글라스 드신 분. 예? 예. 이번 그 6월 사태로 인해 가지고 회장님과 주주분들이 힘들었던 일이 많았어서 잘 대처를 내주셔가지고 감사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뭐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아, 네. 예, 저기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시야에서 벗어나 계셔서.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근데 회장님의 지가 7년 되는 것 같은데요. 회장 덕분에 지금 제가 전문가 주짓수가 10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못 잘하고 있고요. 다만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R 당론자가 있다시지만 결국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 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IR을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개인적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공항 자체가 솔직히 공매도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솔직히 보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이익이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중인지 솔직히 말하면 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가기 싫은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 같아요. 네. 나름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그 저희 유튜브로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팩트를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 팩트 자체가 뭐냐면 항상 일이 벌어졌을 때에 수수받은 팩트였습니다. 솔직히 6.27이나 뭐 나누는 게 편하기 좀 그렇지만 주제들 봤을 때는 솔직히 뭐냐면 화가 나죠. 왜냐면 얘기 못 하겠지만 항상 안 좋은 거가 발생했을 때만 나오셨으니까 솔직히 저는 봤을 때는 연예인인가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팩트 얘기하시겠지만 저 주제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오해하면 다분하게 사고 치놓고 주주들이 디스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세 가지인데요. 소통의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코스피 이전의 문제, 그다음 유튜브 나오는 문제. 제가 늘 한 번쯤 내가 저쪽의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약간 저거 정도면 최선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컨대 제가 늘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빨리 개발하고 많이 임상을 해라. 그런데 자금은 조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용은 무지무지 아껴라. 하지만 우리 전화는 동시에 다 받아라. 콜센터를 운영하든 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소통의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컨대 상장회사에서 주주간담회라는 거, 영업점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부딪히고 대화하고 하는 걸 아마 우리나라 전 상장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오래된 주주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통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IR 레터라는 걸 어떠한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시나 보도자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소통의 공간이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될까? 우리가 경영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얼마만큼 주주분들하고 자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 사안마다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주주가 사실상 20만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의 문제는 사실 공매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하자, 이거는 통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로 이전한 회사들이 대부분 공매도에서 벗어났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주들의 의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주로 미국,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그분들은 처음에 저희들을 평가를 할 때 우선 마켓캡 시가총액이 얼마냐, 바이오 회사니까 실적보다는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걸 또 달리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외적으로 협력을 할 때 코스피가 유리한 게 있고 우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뭐 6월 사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언제 어떤 복병이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일어났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 보면 코스닥에는 기관의 안전판 역할이 좀 미진하다. 근데 코스피로 가면 기관의 안전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기록한 코스피 회사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약간의 안전판 버퍼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불가피한 그 충격에 있어서의 대응이나 충격의 정도 면에서 코스피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여건을 양적 심사, 질적 심사라고 알고 있는데 양적 심사는 충분히 요건이 됩니다. 질적 심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런 문제를 다 투명하게 끝낸 다음에 충분히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주총회에 올리지 못한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게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는 있고 충분히 주주 여러분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나와서 수습만 하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많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평가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린다라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의 편향이라는 게 있죠. 아주 안 좋은 사고는 오래 기억이 나는데 행복했던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과거에 큰 사고만 기억이 나죠. 저희 유튜브 다 모아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고 그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저런 뭐 옵티머스 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나와서 유튜브를 설명드리다 보니 그게 안 좋은 기억들이 전체를 지배한 것 같은데요. 저는 방식은 옳다고 봐요. 저희가 주주 여러분들과 빠르게 그다음에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훗날 이런 공간에서 얘기한 건 어떤 분이 녹화하지 않는 한 내용이 안 남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다 남습니다. 3년 후에 오늘을 돌아보고 그때 그 말 틀리잖아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유튜브를 방송을 한다는 건 자신 있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주주 여러분께 나쁜 의미가 되는지는 의견을 좀 더 모아보고, 저기 카메라 옆에 계신 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주시면. 네, 회사 경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죠. 최근 그 모 기자의 부정적인 기사로 인해서 주주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에 의심이 없지만 그 또 다른 기자가 또 다른 기사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뭐 고소라든지 좀 강경 대응의 입장은 없는지, 그리고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게 될 계획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도 사람이니까 분하죠.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떠한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인 진양분으로서 판단하는 것과 HLB 대표이사로 판단하는 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진양분으로서는 굉장히 흥분하고 너무도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HLB 대표이사로서의 판단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많은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잘잘못은 따지면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개인 진양권 완전히 지웠어요. 개인 진양권으로 한다면 다 까보자. 그리고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자 라는 게 제 스타일인데 많이 절제된 표현을 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서 시가총액 2, 3위 기업이라면 검증될 위치에 놓여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다 하는 것뿐이고 나중에 결과로 판단해보자라고 했던 거는 HLB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나름 절제된 표현을 쓴 겁니다. 고소나 강력한 대응, 우선 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기능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려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면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예. 네네. 그거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거가 말씀하신 네.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실이 확정된 주주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공감해요.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도 손실이 확정됐어요. 좀 분해요. 경제적인 손실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정됐다라고 보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일부의 주주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전체 주주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고 하면 기능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손실이 확정된 주주님들이 소송을 하는 거를 안타깝게 지켜볼 수는 있으나 회사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거나 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훗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면 그 책임은 서로 져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기, 네, 네, 예, 예. 먼저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주 간담회 그다음에 주총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LB는 저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데 단지 억울한 것은 작년같이 그렇게 지수 반등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에 우리 LB는 올라가기는커녕 밑으로 곤두박질만 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 물론 뭐 회사 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 LB가 우리나라 공매 중에 공매들이 뭐 제일 많이 붙어 있기로 1, 2위가 됐고요. 종토방이나 다른 하다못해 유튜브 들어가 보면 LB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토론방에 지금 봤는데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참다가 한 번씩 글을 올리는데 진실은 거짓에게 저요. 나중에는 이기겠지만 현재는 지게 됐습니다. 왜? 내가 좋다 하면 아니야 나빠 하면 그 말에 전부 다 흘러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우리 LB의 신뢰성의 문제가 조금 솔직하게 우선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요인이 지금 제가 이미 보면 어제 뭐 공시도 나왔던 그 베리스모 뭐 이런 거라든지 쭉 보면 HLB가 정말 그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해서 모든 스토리텔링을 다 짜고 있고 모든 그림을 다 그리고 있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해가는 것을 정말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NDA 때문에 여기에서 신뢰성이 지금 거미가 있어가지고 종토방에 오모고 하면 아무리 좋은 뉴스거리나 공시가 올랐어도 그 NDA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10개가 한 개 때문에 다 덮여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도 뭐 그 유튜브 다른 데 다 뭐 하여튼 하루 저녁 마치는 거를 LB에 관련된 유튜브, LB에 관련된 모든 것 제가 다 보고 잠을 자거든요. 그럼 또 아침에 6시 일어나면 또 다시 LB에 대한 게 뭐가 있는가 싶어 하면서 남들에게 주변에게 아니라고 진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거든요. 그 누구든지 내 손실이 오면 거기에 기분 좋아할 사람 없고 아무리 진짜라도 먹고 날 망정 죽는다 하니까 못 먹잖아요. 그죠? 그 얘기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뢰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를 어떻게 지금 배가 아파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날짜는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NDA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지금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대충적이라도 왜냐하면 이거 자료 취합 하는데 아무리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집에서 다 일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료 취합이니까 그 전에 안 됐던 자료를 다시 취합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또 신속하게 좀 해서 이것 하나만 정말 그 먼저 해결이 된다면 다른 것들은 그냥 고구마 줄기 뽑듯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정말 그 ND가 저는 그 신뢰성이 줄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신속하게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주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간담회가 필요한 이유를 다 보여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ND가 되고 나면 신뢰성이 다 이제 회복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년간 저는 그냥 편견하고만 싸워왔어요. 그 한 10년 된 주주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다 스토리를 알 겁니다. 우리가 미국 엘레바의 지분을 확보했을 때 조선업이 말도 안 되는 짓 한다라고 해서 뭐 횡령 배임 조사 민원이 들어가서 미국으로 돈 빼돌린다고 조사 받았죠. 그 다음에 30몇 프로 취득할 때 쟤네들 또 돈 보낸다. 이제 51% 가지니까 경영권 가져가지고 뭐 폭망한다 되겠어. 이런 편견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상 제대로 못 끝낼 거야. 삼상 시작 절대 못한다. 삼상 절대 못 끝낸다. 영업이익 때문에 관리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노이즈는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서제약의 로열티를 저희가 대신 받아오기로 펄첸 박사하고 계약을 한 거는 이런 약간의 발상의 전환,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NDA를 하고 나면 NDA하고 허가는 또 다르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NDA는 들어갔으나 계속 보안 자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늦어지는 회사가 있죠. NDA와 허가는 다르다. 허가가 나면 허가와 매출은 다르다. 계속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게 불을 보듯 뻔해요. 신뢰성의 문제는 그 사람을 믿는 친구분들 관계에서도 믿는다라고 하면 밖에서 어떤 말이 들렸어도 거기는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 친구는 라고 판단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걸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의 위기는 비단 NDA로만 비롯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모든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느냐,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집중돼 있는 게 NDA라서 그런 거고, 저희가 말씀하신 그 자료 취합 그다음에 약동학 뭐 거의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외부 자료 확보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건 정말 중요한 자료고, 그게 확보가 되면 나머지 저희가 준비된 자료에 끼워 넣으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서두르고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킬레가 데켄께 얘기한 거 나중에 훗날 보면 야 얘네들은 정말 그 자료 확보를 위해서 거의 미쳐 있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해 저희 HLB 투자자 주주분들은 굉장히 속이 많이 썩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간에 저희가 성과가 없었느냐, 하던 일 잘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시장은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두 분야만 올랐어요. 하나는 코비드 뭘 하겠다라고 막 낸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이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 제가 마침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요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 리보세라닙뿐만 아니라 이게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신약의 개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비임상, 임상 1상, 안전성 테스트, 임상 2상, 그 다음에 임상 4상, 3상, 그 다음에 PMS라고 그러죠. 시판 후에 5년간 이 약물이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해서 다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진정한 약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시판 후에도 아까 시판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시판 후에도 1년 2년 후에 회수되거나 시판 허가가 철회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약 허가 후 감시 제도 PMS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블록버스터 약물이나 안정적인 약물로 되는데 지난해 대부분 바이오 코비드를 제외한 오른 종목은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지금 이게 폭탄, 지뢰밭, 늪지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폭탄이나 늪지대는 커지고 넓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별다른 게 성공률도 높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자료 하나만 나가도 굉장히 크게 안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우리는 지금 사실 발 하나는 여기에 걸쳐 있고 발 하나는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MS는 사실 중국에서 6년째 판매되면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참 특이한 경우인데 시판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일이 가느냐 못 하느냐의 노이즈를 저희는 이미 이 부분은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지금 발을 걸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NDA만 전부 다 가려져 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못 보는 상황 이런 게 돼버렸죠.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IR 전략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위암 3, 4차 NDA가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누차 말씀드렸고 시장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보세라닙 약이 글로벌하게 작동한다는 건 남녀노소 그다음에 인종에 상관없이 다 작동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단계로 되는데 그걸 빨리 입증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위암 3, 4차 NDA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약은 다 안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데이터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 중에 이게 위암 3, 4차 그 금을 찾아서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냐 다들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시죠. 이거 하나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토론방에서 안 된다 어쩐다 전 참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 되든 말든 저희는 되게 할 거고 될 자신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그래 근데 이것만 보고 있는데 뒤에 건 왜 안 보나. 이 약에 대해서 극찬하는 유명한 저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논문들 뒤에 황금성이 있는 건 안 보고 그 안에 떨어져 나온 요것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한 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학자들이 병원들이 자기네 비용 들여서 임상을 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블록버스터 약물 빼고 몇 조씩 팔리는 블록버스터 약물 빼고 이렇게 한 해에 200편, 300편씩 논문이 임상 결과 논문이 자기 추정 논문이 아니라 임상을 해보니 이 약이 이렇더라는 논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신약개발 회사의 판단 기준이 이 세 가지라고 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내 기준에 안 맞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회사 주주가 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회사 직원이 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면 수익률을 더 낮게 보신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판단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수익률 나는 회사로 가시는 게 맞죠. 첫째는 그 약이 작동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늪지대, 지대밭 다 통과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믿을 만한가, 그건 이제 주주간담회를 통해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잘 되면 될수록 그 회사에 대한 노이즈는 엄청 많아요. 제가 잘 돼가는 회사들에 대해서 칭찬보다 노이즈가 많다라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봤고요. 노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부분 커가는 회사들, 그다음에 인기를 얻어가는 연예인들 그런 경우죠. 그러면 진짜 좋은 신호인 시그널과 가짜 신호인 노이즈를 구별하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시그널이라는 거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어쩌다 하라는 게 그거고 저희 보도자료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이게 노이즈일까? 회사에서 과대로 홍보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진짜일까? 이게 노이즈를 가지고 시그널이냐 노이즈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 회사의 보도자료가 아닌 걸로 나온 전 세계 학회에서 나온 저널이나 논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에 대한 문제, 12년간 쌓아온 막 그 공격해온 편견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신경 썼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중심을 잡아가시면 괜찮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을 설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종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간담회 아까 마지막으로 저 공매도
거짓이 일시적으로 진실을 이긴다는 거 저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실제 공매도를 어떻게 이길까 매일 고민하면서 코스피 이전의 문제도 저희가 사실 이 제도 변경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해서 빠르게 주주들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도 주식 수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이 되면 공매도가 좀 더 공격이 제한될 것이다.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우리 DNA에 있는 그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좋은 재료 어느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럴까 하고 많이 숙고하고 검증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죠. 근데 뭐 했다더라라고 인터넷에 딱 뜨면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봅니다. 이게 우리 원신에 있는 DNA죠. 저 숲에 뭐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호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호랑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튀죠 먼저. 이게 이제 우리 본능인데 공매도가 그 본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우기가 힘들어요. 특히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사실 이 페이크 뭡니까 그 얼굴 조작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만약에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지? 유튜브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진양곤이가 똑같은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든 게 꽝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주주분들이 안 파실 분들이 있을까? 제가 30분 후에 유튜브로 나타나서 그게 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여진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죠. 그리고 이제 주주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건 누차 읍소하건대 대차 거래를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죠. 말이 길었습니다. 너무 그 간담회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네, 양해를 좀 네, 구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시죠. 네, 하나 더 하시죠. 어떤 회사의 신뢰 문제. 화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딱 원래 제가 났습니다.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신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진실되어도 상대가 나를 진실되게 못 보면 그것은 신뢰를 갖다가 내가 못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 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가 하면 회사에서 애당초에 NDA 문제를 거론하셨고 작년에 뭐 상반기 뭐 하반기 하면서 2번 정도의 그 기간을 그 대략적으로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다 하나부터 10까지 가는데 1, 2, 3, 4, 5 쭉 해서 10까지 쪽쪽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거든요. 아 당연히 갈 길을 가는구나. 그런데 가다가 3이 빠지고 4로 갔다. 왜 3 빠졌느냐고 다시 반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신뢰성은 NDA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물론 그 리보세라님이 그 NDA에서 시총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것도 아주 미미하다는 것도 제가 그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고 그 외에 다른 약물들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보면 사실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당큐를 끼우다가 한계를 안 끼우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짓말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판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뭐 놔두는 그 한간의 남설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그 한 가지고요. 예, 그다음 일어선 김에 다시 안 했으니 제가 그 이사선임 쭉쭉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한 번씩 보면 LB가 그 언론 대처를 참 잘한다고 평가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언론 대처를 참 못한다고 그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뭐
그 추적을 보도하시는 심재철 사회자님요. 네.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언론 플레이 자체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론 플레이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히 답변 드릴게요. 저희 언론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게 지금 작년 말년제로 76개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저희가 상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NDA가 접수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신뢰가 늦어지고 있는 걸 단추에 비유하셨는데 저는 그 비유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거,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게 나머지 것들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NDA가 늦어지고 있어서 다른 것들도 다 안 켜지고 있다는 건 다르고, 저희가 가남 1차 98% 끝났죠. 선낭함 거의 끝나갔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NDA를 못 넣습니까? 네. 작년에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넣으신 겁니까? 간단하죠. NDA를 왜 넣습니까? 신약호가 받기 위해서 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NDA 넣은 다음에 거기서 야 우리 니네 이거 자료 안 하면 우리 안 해줄래라고 하면 그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NDA를 하는 게 NDA 그 자체가 아니라 신약호가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프리-NDA 미팅에서 니네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보완해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저희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NDA 넣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청서를 넣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저희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저희가 신약호가에 대한 니즈가 워낙 강하고 그걸 기억해 해내겠다라는 과정에서 보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저 죄송스러운데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오늘 기사 나온 거 가지고 스토리텔링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바이오 전략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큰 틀의 총론에 있어서 주주분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중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뽀짝뽀짝 해봤자 여기서 주물럭주물럭 해봤자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될 수 없고요. 그 바이오를 하려면 중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결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한 요새가 만들어지면 그 요새를 가지고 철벽 방어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강한 것 같지만 고립됩니다.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중원에 나가서 하는 이유는 엘레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노미노믹 테라피티스를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바이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킴리아 개발자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HLB랑 같이 하기로 왜 결정을 내렸을까? 간단합니다. 중원에 있는 두 회사들이 HLB가 괜찮다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냥 간단한 스토리텔링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